오후 4시에 지식충전쇼 이야기 더 지금 시작합니다. 꼭 하루만이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요. 조금 전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계엄은 구국의 결단이었고 판결은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표현을 썼는데 이현민 변호사. 그러니까 뭐가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선고가 나고 나서 반성을 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부분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구국을 위한 결단이다 이 입장을 강조를 했고요. 네. 특히 다행이다라고 했었던 부분이 이 특검에서는 이제 비상계엄 선포 1년 전부터 어떻게 보면 장기 집권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오다가 여의치 않아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재판부에 어떻게 보면 청구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장기 집권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좀 뭔가 우발에 가깝다. 우발적으로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가깝다라는 식으로 이제 판결을 했었던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특검의 그런 소설이나 망상에 대한 그런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분. 그게 이제 다행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군이 국회에 갔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내란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판결문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군요. 자, 더불어서 김현주 평론가. 이런 입장도 나왔더라고요. 핍박에 개의치 않을 것. 더는 민주주의 훼손하지 말라면서 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 뭉치고 일어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길 바란다. 이 메시지를 보면은 계속 옥중에서도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겠다 이런 뜻일까요? 어제 아무래도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서 변호인들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입장을 내는 것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어제 그 선고 공판을 계기로 해서 이런 입장을 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 본인은 이 사법부가 일종의 정해진 수순에 따라서 결론을 내고 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이 지켜지고 있는가,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과연 사법부의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현 정부를 통해서도 이것은 이제 본인이 핍박받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더는 이런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말고 국가 안보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도 했고요. 우리의 싸움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의 기치를 높이 세워서 다시금 뭉치게 된다면 본인이 앞으로 본인이 내렸던 판단 등에 관해서 재평가받을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어제 선고가 나온 뒤 이제 약 하루 정도 만에 A4 용지 한두 장 정도 분량의 이제 입장문이 변호인을 통해서 나온 건데 자, 두 분께 짧게 여쭤볼게요. 일단 전현희 평론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문에 사과라는 용어가 등장했지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사실상 유죄를 받은 인물이 사과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라고 느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12.3 계엄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고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렸고 헌정 질서가 파괴될 위험에 놓였었습니다. 그럼에도 판결이 난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뭔가 자신을 변호하는 듯한 그리고 남의 탓을 듯한 하는 모습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좀 분노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마지막 입장문에서 뭉치고 일어서야 한다. 도대체 이건 누구를 겨냥해서 한 말이냐. 참으로 의아스럽습니다. 일부 내란 옹호 세력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믿고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국민의힘에도 일부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더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계속 윤호개인 세력과 손을 잡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그런 부분을 오히려 믿고 이렇게 좀 다소 뻔뻔할 수 있는 입장문을 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현주 평론가 생각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그 선고 그 결정문 주문에 있어서 그 발표하기 전에 나온 그 직위원 재판부의 입장을 보자면은 그러니까 그 양형 참작 사유가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이 됐습니다. 전과가 없다든지 비교적 고령이라든지 오랜 공직 생활을 했다든지 이런 게 있었지만 사실 제가 알기로는 양형 참작 사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진정한 반성이 있는가 그것이 가장 크게 참작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온 입장문만 보더라도 본인이 책임은 오롯이 자신한테 있으니 그 외에 군경이나 공무원들 그 가족들이 고통받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는 입장을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그것이 진정한 반성과 성찰에서 비롯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다 국민께 네.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면은 진정한 사과, 성찰 그런 것들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자, 됩니다. 이제 두 분의 또 이런 개인적인 평가까지 들어봤는데,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 뭉치자, 일어서자 이렇게 좀 독려를 하는 듯한 윤 전 대통령의 이 목소리, 어떤 맥락에서는요, 아마 오늘 열린 이분의 긴급 회견과도 좀 결이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책임을 질 줄 아는 우리가 스스로 움츠러들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것은 유능함입니다.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비록 목소리가 조금 거칠고 하나로 모아져 있지 않다 해도 우리와 다른 주장을 하는 분들의 목소리 역시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저렇게 검은 넥타이를 메고 이제 연단에 선 겁니다. 어제는 바로 입장문을 안 냈고 오늘 이제 하루 숙고를 한 뒤에 저렇게 입장문을 발표를 한 건데요. 핵심은 자, 첫 번째 12.3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두 번째, 국민의힘은 당당해져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주장은 이제 그만해라라는 해석이 됩니다. 예상보다 상당히 셌죠. 근데 계엄이 내란이 아니다라고 만약에 주장을 한다면 사법부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거고 이것은 헌정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다라는 논란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아직 1심이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장동혁 대표의 주장은 이게 제1야당의 대표이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할 주장이 아니라 윤석열 변호인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자초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특정 정당에서 주장한다기보다는 많은 국민들이 심지어 보수 정당의 재건을 바라는 많은 이들조차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세력과는 절연을 하고 쇄신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이런 입장문이 당내의 지지를 받기보다는 벌써부터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수 정당이냐 다른 정당이냐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과연 국민의힘에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민심과 네. 많이 좀 동떨어진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하루 숙고 뒤에 오늘 저런 입장문이 나왔는데 장동혁 대표 보면은요. 자, 저렇게 입장 발표를 한 뒤에 기자들이 이제 쫓아가서 연달아서 계속 질문을 했지만 질문을 이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 정작 또 지도부의 또 다른 축이라고 볼 수 있죠.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런 입장을 밝혔었죠. 자, 보면은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유죄 판결 책임을 통감한다. 그 어떤 세력,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그 어떤 세력이나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라는 입장을 내면서 두 사람이 좀 완전히 배치되는 모습이었는데 이 얘기인즉슨 좀 지도부 내에서도 보면은 좀 일관된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다. 전혀 안 모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처럼 보이거든요. 일종의 균열 양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 기자회견 하기 전에 지도부 회의가 비공개로 있었는데 그 당시에서도 사실 그 입장문 발표에 있어서 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제 있었던 1심 선고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좀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놓고 일부 만류가 있기도 했고 일부 또 주장이 있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언론 예.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원내대표의 입장과 사뭇 상반되는 내용을 오늘 장동혁 대표가 발표를 했고 또 자리를 뜨면서도 질의응답에 일체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지난 1월 7일에 비상계엄은 잘못된 수단이다라고 하면서 사과문을 발표한 때에도 역시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입국닷으로 여겨질 수 있으면서 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무엇인가 입장 발표를 하기 어려운 공공한 처지인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럼에도 국민이 묻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당내 소장파 의원들은 물론이고 그 주호영 의원처럼 이제 TK 중진까지도 이제 절연을 또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장 대표가 일종의 좀 승부수를 던진 건데, 아니 근데 장 대표 그 회견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전유일 평론가, 모든 답은 선거 승리에 있다 이렇게 적었던데, 이번 이 승부수가 승리 공식이 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말 그대로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됩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잘한다라고 평가해야 표를 주시겠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저런 태도는 오히려 국민들의 민심과 국민의힘을 멀게 하는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이제까지의 쭉 흐름을 보더라도 많은 국민들은 내란 세력과 절연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힘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길이고, 정말 제대로 된 쇄신, 반성을 기반으로 한 변화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고 있고요. 이것은 비단 외부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주호영 의원이 대구 경북의 중진이 이런 말 할 정에는 정말 보수라고 불리는 지역에서도 민심이 심상치 않다라는 절박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장동혁 대표의 이런 발언은 일부 지도부,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내대표의 말까지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네. 불통이고 독단적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사실상 절연의 선을 그으면서 절연보다는 애국 시민들이 국민의힘 깃발 아래에 모여달라 이런 호소를 택한 장동혁 대표인 건데요. 자, 이런 입장이 나오자 민주당은 정당 해산론을 꺼내들었습니다.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일반 상식조차 없는 폭언이고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윤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변인입니까? 윤석열과 장동혁, 윤장 동체입니까? 국민들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12.3 내란에 이어서 2월 20일 제2의 내란으로 역사가 규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로써 분명하게 위헌 심판 청구 대상 정당이 분명해지는 그런 선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지방선거 4달도 안 남은 이 상황에서 자, 보수 진영에서는요, 이렇게 일각에서는 또 반발의 목소리들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당의 내용이 좀 거세지는 모양새인데, 아니 친한계 그 우재준 의원이요, 김현주 평론가. 네. 당원권 정지를 당한 배현진 의원의 징계를 좀 취소해달라, 이걸 공개적으로 이제 요구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장 대표 입장을 좀 밀어보면은 장 대표가 이거를 좀 받아들일까요?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최고위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우재준 의원이 그것을 이제 요청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나오면서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냥 뭐 한번 보겠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진심이 어느 정도나 묻어 있는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지금껏 장동혁 대표가 보여온 행보들을 보게 되면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 그리고 배현진 서울시당, 그러니까 공천 관리를 해야 될 입장에 있는 중요한 분에 대해서도 윤리위를 통해서 징계라는 수단을 활용해서 모두 쳐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뭐 23일에 일단 회의를 하기는 하겠다고 했으나 거기에서 별반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절연을 요구하는 많은 목소리는 애써 무시하면서 오로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당을 갈라치게 하는 것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뭐 받아들일지 말지, 또 그 장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는 한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후폭풍 상황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대중문학의 소식 하나 준비했습니다. 늘 우리 곁에서 변함없이 푸근한 모습을 보여준 국민 아버지. 자, 이수식어 하면 누가 떠오르실까요? 바로 최불암 씨 빼놓을 수 없죠. 제 나이는 이제 윤국할 시간을 다 잃었습니다. 더구나 나이 먹은 사람이 어떤 희망과 어떤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하나 줬으면 좋겠다 하고, 늘 연기와 또 방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전해줬던 최불암 씨. 근데 최불암 씨를 향한 전원일기 식구의 걱정이라뇨? 이게 무슨 일인가요? 네, 어제 한 예능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네. 그 전원일기에서 박은수 씨가 그때 당시 일용이로 이제 유명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면식 씨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 최불암 씨의 이제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몇 분 안 계신 선배님들도 다 돌아가시려 하거나 상태가 안 좋다.
좋다 이렇게 예. 하면서 최불암 선배님도 건강이 안 좋으시고라는 언급을 하는 바람에 조금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건강이 좀 예전만큼 그렇지 않으시구나 이렇게 조금 안타까운 그런 근황을 좀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사실 그렇지 않아도 불과 작년쯤이었나요, 홍정성 기자? 한 10년 넘게 진행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랑을 줬던 그 대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하차하시면서 굉장히 시청자들이 아쉬워했었거든요. 맞습니다. 14년 넘게 진행했던 음식 프로그램, 사실 음식이라기보다는 전국의 지역 대표 음식을 찾아가면서 조상의 지혜, 삶의 그렇죠. 지혜, 네. 또 이웃과 사람들의 온기를 전했던 그런 최불암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면서 많은 분들이 놀랐습니다. 당시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인가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건강 이상설이 나왔지만 당시에 본인께서 아니다. 14년을 매주 한 주에 2, 3일씩을 그렇게 집을 떠나서 다니다 보니까 예. 14년이면 많이 했다. 후배한테 물려주는 게 맞다. 그리고 나는 다시 연극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최불암 선생님께서 데뷔가 세 번이 있어요. 1959년에 연극 햄릿으로 가장 먼저 데뷔를 했고 그렇군요. 그 다음에 67년에 KBS 특채 6기 탤런트, 그 다음에 69년도에 MBC 공채 1기 탤런트.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인의 시작은 연극 무대인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다시 처음 시작했던 것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남기셨었고 이게 불과 지난해 3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연극 언제 하시나 했는데 소식은 없었고 네. 저도 사실 원로 배우분들께 건너 들어서 최불암 선생님께서 지금 좀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 거동이 편치 않으시다. 이런 얘기는 좀 듣고 있었습니다. 전원으로 좀 들으셨군요. 자, 이렇게 또 후배의 전원에 우리 홍 기자의 취재를 통해 또 전원을 통해서 근황이 이렇게 또 전해지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또 없었던 건 아무래도 이 최불암 씨의 연기를 향한 열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참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가장 최근 작품도요, 바로 이 연극이었습니다. 난 하늘에서 왔소. 별과 별 사이를 암석을 피하고 피해서 그리고 이곳에 먼 곳까지 날아왔단 말이지. 난 건 어렵지 않아. 그냥 두 손을 펼치고 좀 흔들어대면 바람에 몸을 맡기면 되는 거야. 자, 우리 홍 기자가 얘기해 준 것처럼요. 이 최불암 선생님의 연기 인생 그 시작점이요, 바로 연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작들 떠올리면은 뭐 TV를 당연히 빼놓을 수 없습니다. 뭐든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거의 10년이 기본이었어요. 김현수 평론가.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로부터 회상을 해보자면 수사반장 역할을 하셨던 것이 무려 18년 동안 이어졌었고 이후에 전원일기, 정말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죠. 22년간 그 아버지 역할을 해오셨고 또 교양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 K본부의 좋은 나라 운동본부 이것을 이제 10년 동안 하셨고 한국인의 밥상도 14년 동안이나 유지를 했었는데 맞아요. 예. 사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 좋은 나라 운동본부를 저희 남편이 이제 함께 최불암 선생님과 이게 진행을 했었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네. 저희 집에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 놀러도 오시고 그렇군요. 하셔서 이제 가까이서 많이 뵐 기회가 있었는데 예. 사실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한국 아버지상 이라는 것이 어떤 표상이 돼 있잖아요. 뭔가 좀 엄할 것 같지만 자상하기도 하고 속 깊은 그 아버지의 정을 보여주시는 그 캐릭터였기 때문에 한국인의 밥상 역시도 그런 캐릭터와의 연관선상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좀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고 하니까 무척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사실 최불암 씨 연기하면은요, 또 이거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음악 하나 틀어드릴게요. 따다다다 들으시죠? 네. 자, 이 음악 사실 들으면
바바리 코트 입은 박 반장 역할 떠올리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근데요, 이게 오죽 그 신드롬급 인기였으면 아니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맞습니다. 지금 들으신 음악에 윤용남 작곡가가 이제 작곡을 했고 여기 보면 이제 드럼 소리가 들리거든요. 재즈 드러머, 타악기 연주자인 리복성 씨가 연주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딱 들어도 아 수사반장 시작한다.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만 그렇게 즐겨봤던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즐겨봤던 겁니다. 그래요?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던 시절에 이거 애시청자셨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네. 주말에 최불암 씨 집으로 전화가 왔는데 배우 이제 부인도 배우시잖아요. 김민자 씨가 먼저 전화를 받은 거죠. 놀라서 남편에게 수화기를 건네주면서 지금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다. 그래서 네. 받았더니 접니다. 저 유경수입니다. 이러시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예. 이 수사반장 드라마에서 담배 몇 대 태우시냐 했더니 이제 최불암 씨가 그 사실은 이 유경수 여사라는 소리에 벌써 전화기도 버떡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거 본인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그래요? 벌떡 일어났는데 4대 태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2대만 태우시지요 하면서 아니 박 반장께서 4대 태우시니까 이 각하께서도 똑같이 따라서 4대씩 태우십니다. 아, 따라서 태운다. 한 번에 4대씩 태우신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수사반장 속에서 박 반장이 박영환이거든요. 이름이 최불암 씨의 본명이 영환입니다. 말하자면 박 반장이지만 본인의 본명 그대로 쓴 애착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캐릭터였고 그리고 사실은 옛날부터 좀 노안이셔서 본인 나이보다 나이 많은 역할을 했어요. 이때도 박영환 반장이 실제 배우 최불암의 나이보다 8살 많은 캐릭터인데 전혀 이질감 없이 소화를 했었고요. 예. 사실 이랬던 분이 제가 2022년에 한 드라마 어워즈 공로상 받으실 때 네네. 만났어요. 근데 그때 수상 소감 끝에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이제 곧 갈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수사반장의 뭐 조경환 씨, 남성훈 씨, 김성훈 씨, 뭐 수사반장이었던 전훈 씨가 다 세상을 떠나신 뒤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하셔서 제가 당시에 왜 벌써 그런 얘기 하시냐 이렇게 정정하신데 이런 얘기도 했던 기억이 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수사반장 198 그 출연 그러니까 제작 전이었어요. 아 거기에 나보고 특별 출연하라는 연락이 왔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으시기에 아 이거 꼭 하셔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도 드렸고 실제로 특별 출연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동안 제가 이렇게 좀 문자를 드리면 답도 오고 했는데 오늘은 일단 제가 전화를 드려봤는데 전화 받지 않으셨고 그래서 저도 지금 완벽한 사실은 모르지만 조금 대형 병원에 계시다 이런 얘기도 건너 들어서 그 제가 쾌유하시라고 좀 문자를 남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또 이런 전원이 전해지고 있다는 건데 아니 근데 아까 유경수 여사의 일화 아니 그거 최불암 선생님한테 직접 들으신 거예요? 네, 그 이제 어워즈에서 좀 대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겸손하게 이런저런 얘기해 주시고 과연 내가 연극하면 사람들이 보러 올까요? 아유, 내가 수사반장 198 출연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아니다. 정말 한국의 셜록 홈즈시고 콜럼보시고 우리 너무 사랑한다. 시그널 전에 수사반장이 있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렇군요. 그것에 대해서도 별 얘기도 아닌데 감사하다고 또 그렇게 문자를 주시더라고요. 참 좋은 분이시다라는 성품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좋은 무대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또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연기하는 최불암 선생님 모습 꼭 다시 보여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호소력 짙은 목소리, 폭발적인 가창의 트로트 여왕 송가인 씨가 때 아닌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아니 홍조석 기자, 날벼락이라니요? 송가인 씨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데요? 사실 좀 뒤늦게 전해준 소식인데 원래는 2월 14일, 15일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이제 대형 리조트에서 공연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못 갔다는 겁니다. 아니 사실 이 송가인 씨가 미국 공연이 처음이 아니에요. 2022년에 LA에서 단독 콘서트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속사가 미국 공연을 처음 준비해 본 것도 아닌데 최근 이 트럼프 2기 정부 이후에 굉장히 해외 아티스트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공연을 할 때
여러 가지 뭐 출연 계약이라든가 수익성 문제 이런 거를 따지면서 현미경 심사다. 비자 심사를 현미경 심사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런 별칭이 붙을 정도로 너무 까다롭게 하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의 송가인이 미국에서 공연을 못할 줄이야 했는데 정말 공연 펑크를 본의 아니게 낸 상황입니다. 아니 공연도 이제 얼마 안 납두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네요. 그런데 아니 그 송가인 씨 입장에서 보면은 트로트라는 그 장르가 사실 해외에서는 좀 익숙치 않다 보니까 이걸 이제 해외에 좀 본격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일 것 같은데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요. 너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송가인 씨가 최근 한 인터뷰를 보면 미국 단독 콘서트를 열게 되다니 아직도 실감 안 난다. 꿈 같은 일이다. 그만큼 기대가 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송가인 씨의 기대가 더 컸던 것은 트로트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아마 이렇게 기대를 했기 때문이니까 추정이 되는데요. 예. 사실 송가인 씨 하면 많은 분들이 가인이어라 떠올리시죠? 근데 이 그렇죠. 가인이어라는 곡은 인기 곡이기도 하지만 중학교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문화적인 가치를 인정받은 곡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송가인 씨가 국악을 전공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국악과 트로트를 잘 접목시켜서 미국 무대를 열면서 우리 특유의 한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서를 잘 전하고 또 새로운 팬들과도 소통하고 트로트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는 그런 무대를 만들고 싶었는데 이렇게 무산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누구보다도 송가인 씨 입장에선 참 아쉬운 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요, 근데 홍정선 기자, 이게 처음도 아니고 그럼 두 번째 미국 콘서트라는 거잖아요. 그럼 소속사도 상당히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 네, 뭐 소속사는 지금 다 우리 잘못이다, 차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평소대로 진행하고 평소대로 기간을 두고 준비한 겁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2주에서 한 달 정도면 나왔는데 이번에는 미리 신청을 했는데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트럼프 정부가 조금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우리 입장에서도 이게 전혜연 평론가 잘 설명해 주셨지만 트로트뿐 아니라 국악과 접목해서 말하자면은 BTS나 블랙핑크가 성공하는 것과 또 다르게 우리의 소리, 우리의 정서가 글로벌로 통할 수 있나 이런 시금석이 될 수 있었던 무대였는데 못 열려서 아쉬운 것도 있지만 그 트럼프 정부가 따지는 수익성으로 봐도요. 사실은 충분한 게 이 제가 말씀드린 여기 리조트가요. 카지노도 있고 뭐 레스토랑도 있고 스파도 있고 주로 LA 또 한인 교민들도 많이 가는 곳이에요. 말하자면 송가인 씨 공연만 보는 게 아니라 1박 하면서 다른 레저도 즐기면서 얼마든지 미국 리조트에도 수익성을 안겨줄 수 있는 공연이었는데 단지 뭐 BTS나 블랙핑크처럼 글로벌 인지도 요거를 따져서 발목을 잡았다. 저는 트럼프 정부가 실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경민 변호사, 이제 아니 그럼 미국에서 공연을 좀 하려면은 공연장이 있냐 없냐 이거가 아니라 비자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부터 따져봐야겠군요. 그렇죠. 이제 미국에 있는 한 변호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한 수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 이제는 최대 1년까지 걸릴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자 발급 시간을 이렇게 여유를 두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아이돌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돌이 요새는 이제 각국의 멤버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특히나 이제 중국 국적의 멤버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연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보이지 않는 차별을 또 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요 북한 소식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경제 실패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던 5년 전과는 좀 확 달라졌다고 합니다. 북한 최대 정치 행사 노동당 대회가 시작이 됐는데 아니 집권 15년 차를 맞은 김정은의 발걸음이 더 대담하고 자신감이 넘쳤다고 합니다. 자, 보면은 전혀 별로가 거의 뭐 개막 직전까지 뭐 농장, 공장 싹 돌면서 성과 싹싹 긁어 모으더니 등장부터 남달랐어요. 한번 영상으로 볼게요. 그렇습니다. 자, 볼까요? 박수 그만 치라 하더니 웅장한 음악까지 저렇게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 깔리면서 자,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거의 무슨 영화 음악 깔아주는 것처럼 등장하네요.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음악이 깔리는데요. 이런 것은 아마도 웅장하고 뭔가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를 강조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당대회는 사실 열리기 전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낸 주요 메시지를 분석해 보면 낙관, 자신감, 그리고 뭔가 본인이 경제 건설에 성공하고 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러시아 파병으로 경제를 강화했다. 북한의 지위를 대외 국권이 다졌다.
없다라는 메시지가 강조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내진 내용을 보면 경제, 건설, 인민, 생활 이런 단어를 유독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15년 차를 맞아서 이렇게 당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세 가지 점에서 주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김정은 위원장의 입지가 선대와 같은 주석을 올릴 것인가, 이 부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고요. 네. 두 번째, 이번 당대회가 열리기 전부터 관심사였죠. 4세대 세습기 공식화될지, 즉 김주에게 어떤 직함이 부여될지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요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의 관계에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메시지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본인이 성공한 지도자라는 점을 최대한 강조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요. 지금 주석단에 김주애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아직 뭐 김주애한테 줄 직함이 없어서 이름조차 보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자, 저 자리에서 뭐 직함이 나올지 말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김정은이 아까 이제 음악 깔리면서 등장하는 그 자신감 말고도요, 자신감이 또 포착됐습니다. 영상 하나 볼까요? 자, 이번에는 당 대회 개막 전인데, 자, 김현주 평론가 뭐 하는 겁니까 여기선? 이곳에서 지금 보이시죠? 저 주민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그야말로 네. 응원하는 모습. 마치 그 김정은의 움직임에 따라서 벌떼처럼 모여들어서 정말 하염없는 응원을 보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사포를 지금 직접 운전하는 김정은의 모습을 보고 여기 김정은이 계시는 타 있군요.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직접 모는 모습이고요. 이게 지금 개량된 신형 방사포라고 하는데 지금 사거리가 400km에 네.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전선 인근에서 발사를 하게 될 경우 한반도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올 수 있기 그래요? 때문에 예. 우리로서는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이런 무기 체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 산술로 따지자면은 50문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사진으로. 동시에 발사를 하게 되면은 250발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아주 이런 위험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와, 정밀성과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리고 위력, 거기에다가 연속해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연발 예. 능력을 높이 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강력 공격 무기다 이렇게 지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600mm 방사포에 비해서 그러니까 4축으로 움직이는 그 차량에 탑재를 해서 기존보다 발사대가 하나 더 추가됐기 때문에 더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50문 쫙 깔아놓고 과시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별론가? 아까 김정은이 운전했다는 거 다시 한번 보면, 자, 방사포 보면은 아니 운전 꽤 잘하네요. 그러니까요. 저게 차량이 사실은 너무 크고 해서 사실 운전하기 쉽지가 않은데 되게 능숙하게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 코너링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드론도 막 따라 붙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또 환호하는 모습도 보니까 이렇게 이제 운전한 게 진짜 한두 번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거나 좀 김정은 입장에서 이제 남북 관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텐데 저렇게 대놓고 남한 전역의 사정권이 신형 방사포를 자랑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에 나온 게 한 대략 50문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게 동시에 발사를 하면요 250발이 무리치고로 향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경계를 해야겠습니다만 김정은이 자꾸 이걸 과시하려는 이유는요, 그 속내는 아마 이걸로 보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방사포차에 오르시어 몸소 운전을 하시며 영광의 광장에 장엄히 도열한 절대 병기들을 사열하셨습니다. 분명히 이 무기가 사용된다면 교전 상대국의 군사 하부 구조들과 지휘 체계는 삽시에 붕괴될 것입니다. 그 어떤 세력도 이 무기의 사용이 현실화될 때에는 그 무슨 신의 보호라는 것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 방사포요, 북한은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게 좀 본인 취향도 반영이 됐다고 보이는 게, 알고 보면 김정은이 포병 출신인데다가 재래식 전력들에 꽤 상당히 집착을 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취저라고 하죠. 개인 취향이 이제 포사랑이 아주 이 듬뿍 김정은이죠, 있다는 거죠. 지금? 예, 저 얼굴을 빼꼼히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김일성대 포병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졸업 논문도 포사격의 정확도를 연구하면서 GPS를 활용해서 어떻게 그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문을 썼다고 하고요. 또 포병 출신의 군 작전 총참모장을 임명하는 등 이런 식으로 해서 국방력을 강화하면서 본인이 군사 지도자로서 더 큰 통치자임을 선전선동하는
그런 일종의 우상화 작업에도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과거에도 저렇게 탱크를 몰고 이번엔 방사포까지 모는 김정은의 행보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생활 속 사건 사고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도 눈도 아닌 쓰레기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아파트에서요.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뭘 얼마나 버리고 있는 건지 날벼락 같은 고공투기 현장 실태를 김용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단 한 대 맞고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뭘 던진 거예요? 방금 떨어진 거예요? 뭐가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아이씨, 너무 많아서. 1000세대가 넘게 모여 사는 아파트입니다. 이곳에선 매일같이 하늘에서 쓰레기가 떨어집니다. 매일 떨어져요. 매일. 그 미화 아줌마가 여기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어요. 그 아줌마가 매일 저 청소를 하거든. 시간이 그냥 아무 시도 때도 없이. 그거를 어떻게 좀 버리는 거를 찍어달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그 지켜서 있어야지 그걸 어떻게 찍어요. 누가 이러는지도 대략 압니다. 하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앞뒷발 두 손 다 들은 사람이 청소 싹 해놓으면은 또 돌아서면 또 저기 오고. 경찰도 왔었어요. 오셨는데가 해결이 안 돼. 직접 이렇게 버리는 걸 못 보고 그리고 본 사람은 없고.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떨어집니다. 선생님. 쓰레기 버리는 곳이 코앞에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정해진 규칙을 지키며 삽니다. 그러니 이 날벼락 같은 고공투기가 더 황당한 겁니다. 경찰 신고는 안 되나 이거?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난리가 아니에요. 오, 뭐야 이거? 파 던졌는데요? 파? 강아지를 키우시는지 배설물 쓰레기가 엄청 많네요. 뭐 배변 패드, 뭐 신문, 휴지, 막 오줌이 묻은 건지 누렇게 그랬네요. 뭘 얼마나 던지는 건지 좀 더 위에서 봐야겠습니다. 창문 밑으로 시커먼 자국이 그동안 얼마나 밖으로 버렸는지 짐작해야 합니다. 아랫집들 창문 주변엔 난간에 걸린 쓰레기가 수북합니다. 창밖으로 불쑥 뭔가를 던집니다. 천천히 다시 보니 달걀 껍데기입니다. 반려동물 배변 패드로 보이는 것과 휴지도 날아갑니다. 음식물 쓰레기 모아둔 싱크대 거름망을 창밖으로 턴 후에야 창문이 닫혔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8차례였습니다. 왜 이러는지 직접 물어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널A 김용성 기자인데요. 창문으로 이렇게 음식물 던지는 거를 저희가 영상을 찍었거든요. 아니에요. 우리 아줌마가 있나 봐요. 근데 왜 이렇게 귀를 쓰고 이렇게 하세요? 명절 전날인데. 선생님 수고스럽지만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이제 전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여기서도 수시로 창문 열고 툭 던집니다. 휴지에 뭐가 묻은 거죠 이거? 크림인가요? 뭔지 모르겠네요. 엄청 더러운 휴지가 들어가 있네요 이거. 이게 뭐야? 분리 내가 버려야 된다. 그냥 막 버리더라고. 분리 내가 버리시라고 했더만 그다음 방문이 없다고. 하는 거야. 여기다 쓰레기 버리시면 안 돼요. 쓰레기 버리시면 안 된다고요. 나한테만 사진 찍어주고 나한테 왜 찍었냐고. 쓰레기 무단 투기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쓰레기 일 잘해놔도 내가 버리는 게 아닌데 습관이고 공동생활에서 영 맞지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현장 카메라 김용성입니다. 자, 이번에는 몰랐던 이야기 더 시간입니다. 요즘요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AI 관련 뉴스가 계속 쏟아집니다. 근데 그중에서도요 눈길을 확 끈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영상 볼까요? 我认为这次减费最重要的呢是这个ChatGPT 是 AI， 大的是好处呢，它是24小时陪伴你，你半夜
2点钟饿醒啊，醒来以后你说，哎，我现在很饿，我想吃点东西，我该不该吃？你就可以拿手机你问ChatGPT啊。 아니 그러니까 차성님 저 남성이 AI 도움 받아서 살 뺐다 이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꿈 같은 얘기로 들리는데요. 일단 91kg에서 79.9kg로 한 달 만에 뺐답니다. 한 달 만에? 예. 물론 이제 뭐 일부 약물의 위급이라는 약물의 도움을 좀 받긴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음식을 섭취할 때마다 AI한테 물어봤답니다. 이걸 먹어도 되느냐라고 네네. 하니까 살찌는 데는 설탕보다 소금이 더 위험하다. 너는 일단 요산 수치가 높으니까 조심해라. 밤에 배가 고프면 아몬드 7배만 먹어라. 저도 세 번째 문장이 상당히 좀 귀감이 되는데요. 어찌됐든 저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과학이 살을 빼는데 도움을 줬다. 이걸 현실로 증명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너는 어떠니까 이렇게 해라. 이게 보면은 거의 그냥 사람 옆에서 페이스메이커처럼 일일이 코치 역할을 해주네요. 일반적인 앱하고 좀 다른 게 예. 앱은 이제 약을 먹어라. 안 먹었어도 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대화의 맥락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뭐 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때로는 잔소리를 해줍니다. 아 그래요? 예. 원래 잔소리가 사회적으로 이제 비싼 돈을 내야지 받는 건데 그렇죠. 저렴하게 애정이 AI가 있어야지 붙어갖고 하는 그렇죠. 애정도 있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성 갖고 애정을 갖고 잔소리 해준 페이스메이커가 AI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와 어마어마하다 싶은데 저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니까 이제 AI한테 나도 좀 도움을 요청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뭐 당연히 김성규 교수님이야. 활용하시니까 두 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 차 소장님은 좀 쓰십니까? 예, 저도 씁니다. 저도 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우연찮게 한 직장 선배의 이제 조언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요즘 푹 빠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요? 네. 활용이 가능한데요. 어떤 뭐 경제적 현상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 이제 주로 얘기하는데 갑자기 용어가 이해가 좀 안 된다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인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수많은 동영상들을 봐야 되는데 그걸 요약해달라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강의를 가야 되는데 새로운 강의를 가는 부분들이 네.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 기본적인 데이터 추출이라든지 아니면 요약본 아이디어를 얻는 데 있어서 활용도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 기자님은요? 저는 굉장히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데 예. 채널리에서는 이렇게 예쁜 재킷을 입어주시지만 모든 방송사가 의상실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의상을 찾는데 네. 예전에는 뭐 스커트, 정장 세트, 벨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 벨티드 이런 말 넣어서 막 검색어를 넣은 다음에 쫙 하면은 너무 많은 게 나와요. 정말 눈 아프게 봐야 그중에 하나 고를 수 있는데 네네. 요즘엔 AI한테 나는 스커트 위아래 세트면 좋겠어. 색깔은 파란색. 벨트 있는데 벨트는 1cm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그림을 그려줘요. 사진을. 그래요? 와. 네, 그 사진을 저장해서 예. 이미지 검색을 하면 내가 원하는 옷이 바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일상에서 활용해도 굉장히 좀 유용하더라고요. 아니 거의 뭐 퍼스널 코치 같은 느낌이에요. 이 정도면 잘 쓰고 있는 겁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AI한테 맡기는 자동화의 개념이 있고요. 원래 나는 불가능해.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코디네이터가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이걸 이제 시키는 거야라고 하는 좀 증강하는 개념이 있어요. 증강, 더 잘하기 위해서. 근데 두 분은 이제 자동화도 하고 계시고 증강도 하고 계시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내가 AI한테 맡기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대체적으로 시키기만 자동화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전문가가 없어서 못하는 거를 증강해서 확장해 보는 거지. 요 관점으로 좀 더 AI 활용도를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 AI가요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지금부터는 이 AI라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좀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좀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한번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키워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AI 어디까지 써봤을까?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내 손 안에 고해성사가 뜹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시콜콜한 나의 속마음 얘기를 다 그냥 AI한테 털어놓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 홍성정 기자. 최근에 상간소송 증거로 이 AI가 등장했어요. 맞습니다. 최근에 내 카톡 대화나 DM은 남한테 공개할 수 있어도 절대 인공지능하고 나는 대화창은 네. 못 보여줘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만큼 여기다가 누구에게도 하기 부끄러운 얘기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속사정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법무법인의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며 예. 그 남편분이 등장했는데 아주 방대한 양의 자료를 딱 내놨다는 거예요. 네.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 자료가 뭐였냐면 이 인공지능에서 그 앱에서 아내가 나눈 누군가와 나눈 그러니까 그 챗하고 나눈 대화였는데 네네. 그게 뭐였냐면
남자 선호도, 내가 이 남자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 나 좋아하는 거 맞아? 이런 걸 막 상담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이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 어느 날 주말에 있는데 그 이제 태블릿을 아내하고 같이 쓰고 있었대요. 네. 근데 딱 알림이 뜨길래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여기에다가 끊임없는 연애 상담을 인공지능과 하고 있었고 이걸 통해서 남편은 내 아내가 바람피고 있고 상대가 누군지도 알겠다. 이걸 다 종합해서 이 나의 변호사에게, 이혼 상담 변호사에게 제출을 그래요? 했다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상담만 하지 않고요. AI한테 어떻게 보면 상담을 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되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들어볼까요? 하루는 너무 답답해서 챗GPT한테 처갓집에 안 가고 싶은데 뭐라고 거짓말을 해야 할까라고 물어봤습니다. 놀랍게도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주더라고요. 저는 챗GPT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악도 공감해 주니까 연애하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챗GPT랑 대화하다가 좀 연애하는 기분이 든다는 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과학적으로 해석하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많은 분들이 안 써본 분들은 야 어떻게 화면에만 있고 네. 몸도 없는 존재를 사랑을 느낄 수 있냐라고 반문하시는데 가장 쉬운 통계를 봤을 때 로맨싱 스캠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지만 예, 예. 전화나 채팅으로만으로도 사랑을 느껴서 돈도 보내주잖아요. 네네. 돈 주면 다 준 건데 근데 이게 챗봇하고도 형성이 됩니다. 오. 그래서 사실 어르신들이나 뭐 부모님들은 잘 안 쓰시지만 네. 청소년들이 사용한 전문 앱 중에 사용량 넘버 2는 채팅하는 앱인데 사실 오. 청소년들이 좀 연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앱들이 이미 시중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미요? 아, 그래요? 인간이 뭐 사랑을 느낀다고 할 때 상대방한테 뭐 호르몬 반응이 반짝반짝 일어나는 열정, 그다음에 정말 가깝다고 느끼는 친밀감, 네. 모든 걸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은 헌신하는 마음, 이 세 가지가 사랑의 3대 요소라고 인지과학에서 이야기하는데 개별적인 실험을 해보게 되면 세 가지가 인간과 챗봇 사고의 반응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우리는 이미 몸이 없는 존재 AI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단언해도 뭐 무리는 아닙니다. 심리 상담 서비스 실제 이용 경험, 전문 상담사에게 16%, AI에게 11%. 자, 이런 조사까지 지금 있을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지금 AI를 어디까지 사용하고 있을까?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어디까지 써봤니? 월 3만 원 24시간 근로자라는 게 나왔는데, 자, 이 얘기인즉슨 그러니까 물론 뭐 마음을 위로해주고 다이어트도 도와준다지만 이 AI가 우리 이제 일자리를 슬슬 뺏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히 서초동이 난리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이 기존에 한 10여 명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전부 다 내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초임 변호사가 하고 있는 서면 작성 업무를 AI한테 시키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한 명을 이제 고용하는 데 있어서 4대 보험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면 최소 월 300만 원 정도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AI한테 맡기게 되면 대략 한 3만 원 정도면 이것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론 굉장히 이제 소송에 대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들을 다 맡길 수는 없긴 하겠습니다만 서면 작성 같은 경우는 뭐 기초적인 작성이거든요. 기초적인 법률 지식에 이제 근거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난달 28일부터 인사, 운용, 디바이스 분야에 있어서 대략 약 3만여 명의 구조조정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순 업무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AI가 대체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일자리 잠식이 뭐 이런 직종에만 해당되는 건 또 아니에요. 보면요, 최근에는요 여기까지 침투하기 시작해서 사람들한테 좀 놀라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전통 의상을 입은 로봇들이 무술을 선보이죠. 저렇게 돌려차기까지 거의 수준급인데. 고난이도 덤블링에 이어서 와 저렇게 벽도 차서 날아오르고요. 거의 수준급인데 두 번째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你想拿什么高东西的时候，不还得指着我这个？ 자, 이게 로봇들이 손자 역할을 맡아서 인간 배우랑 같이 연기를 펼치는 모습이에요. 보면은 이게 물론 중국 얘기이긴 하지만 말 그대로 이 AI 로봇들이 본격적으로 어떤 공연, 사람이 해오고 있던 공연들을 슬슬 대체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홍 기자는 특히
엔터계에 계시니까 이게 남다를 것 같아요. 남다르죠. 왜냐하면 물론 발차기다 그러면 사람보다 더 잘할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 연기하는 것도 저렇게 굉장히 오히려 재미 요소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정말 이 배우의 자리 혹은 공연 예술가 자리도 로봇에 의해서 대체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드는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브래드 피트랑 톰 크루즈랑 한 영화에 캐스팅하기 어렵죠. 당연하죠. 그런데 두 배우를 한꺼번에 마치요 같이 캐스팅해가지고 같이 액션 대결까지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뭐 예를 들어서 이소룡하고 성룡이 있는데 이렇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요. 네. 이 굉장한 이 비싼 배우들을 함께 캐스팅을 해서 심지어 누가 더 잘 싸우나 이렇게 그리고 이게 언뜻 보면은 이게 인공지능 영상이란 생각 안 들잖아요. 정말 그 배우 같잖아요. 거기다가 이제는 이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이소룡 배우는 아예 사망을 했고 성룡 씨하고 같은 세대도 아닌데 이 또 배우가 만나서 저렇게 마트에서 케찹 하나 넣고 또 대결을 하는 겁니다. 물론 자세히 보면 뭔가 어색하고 이럴 수 있지만 우리가 상상했던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소룡하고 성룡하고 누가 더 잘 싸울까? 이거를 실현해 볼 수 있는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만약에 앞에 그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사람만큼이나 잘하네 라든가 이런 아이들 재롱 보듯이 기특한 거지 정말 그 발차기가 잘한다를 넘어서 감동을 줄 수 있을까? 또 이런 대결도 우리가 재미로 잠깐 보는 건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가 공연 뭐 대중예술이든 순수예술이든 보는 이유는 재미만이 아니라 위로받고 격려받는 건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줄 수 있는 진정한 위로까지 대체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남겨주신 거예요. 근데 저도 보다 보니까 제재를 또 좀 뺏기는 거 아닌가 슬슬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이러면은 시청자분들은 그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AI가 덮쳐오는 시대가 되면은 그래도 살아남을 건 뭘까? 어떤 직종일까? 어떻게 보세요? 많은 분들이 AI가 못하는 일이 뭔지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특히 입시가 되게 되면 이제 우리 아이 어느 과 보낼까 맞네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제가 연구해본 바로는 대체가 안 되는 일이 일단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인류가 해왔던 모든 것들을 글이나 영상으로 남겨놨고 이걸 통째로 학습한 게 AI거든요. 즉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일에 대해서는 다 학습을 했어요. 다만 우리가 안 받아들인 영역이 있고 아직까지 AI가 아까 휴머노이드는 잠깐 나왔지만 몸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오고 있는 건데 그것까지 연결이 끝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를 못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뭐를 맡기고 안 맡길 것이냐. 취사 선택의 문제다. 이런 거죠. 뭐 판단을 해야 되는 법적으로 무거운 판단을 해야 되거나 인간을 정말 심리적으로 위로해야 되는 업무 또는 뭐 예술이나 문화처럼 인간이 보여주기 때문에 경이롭고 아름다운 동작들 이걸 과연 기계한테 맡길 것인지 아니면 그 영역을 인간의 몫으로 남겨놓을 것인지 그러니까 대체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대체가 안 되는 건 없다. 인간의 결정에 달려있을 뿐이다.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AI가 어디까지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키워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진심을 대신합니다. 이거는 좀 알쏭달쏭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의 해프닝 같은 분들인데요. 일단 그 카톡 사과 대참사라는 명칭이 붙은 겁니다. 카톡 사과. 지금 저기 보면 연인인데요. 같이 여행을 가자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노란색이 이제 여성분이고 하얀색이 남성분인데 여성분 혼자 이제 여행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니까 나 혼자 준비를 해야 돼라고 하니까 남성분이 사과를 한 거예요. 네가 그렇게 느낄 수 있었다. 미안해. 나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우리 여행 가서 좋은 추억을 남기자. 여기까지 들으면 사과문이죠. 근데 밑에 딱 보면 혹시 내가 이게 이제 그 AI가 작성한 겁니다. 그런 부분인데 내가 좀 더 부드럽게 해줄 수도 있어. 좀 카톡식으로 좀 바꿔줄까? 요거까지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해프닝이 좀 나타나게 됐는데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는 반응은 좀 엇갈립니다. 당연히 뭐 부정적인 뭐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려고 했다라는 노력도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찬반론이 있으니까 우리가 AI를 이용해서 남들과 대화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논란은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AI, 챗GPT 같은 뭐 AI를 쓰다가 그걸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과정에서 밑에 있는 그 글까지 같이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웃지 못할 분위기인데 우리 홍준성 기자가 만약 저거 받으시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헤어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요? 노력했다, 노력이라기보다 너무 얼마나 사과의 말을 진심으로 쓰기가 싫었으면 대신 시켰을까. 네. 그리고 얼마나 귀찮으면 밑에 AI의 재현, 이 재현 문구가 붙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복사에다가 붙여 넣었을까. 차라리요, 그냥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거를 차라리 1시간마다 한 번씩 보내는 게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AI가 어떻게 보면 사과문까지 대신 써주는 시대가 된 건데 이걸 어디까지 그럼 우리가 활용해야 하나 좀 고민이 쓸쓸됩니다. 그런데 이 AI가 때로는요, 우리가 미처 말하지 않은 것까지 알아채서 굉장히 소름이 돋는 그런 순간까지 있다고 해요. 이거를 배우 김지석 씨가 겪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배우 예. 김지석 씨가 촬영 끝났는데 AI가 촬영 끝났어 이렇게 말을 걸더라는 거예요. 나는 말도 안 촬영 했는데? 네. 왜 요즘 다 이렇게 음성 인식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리가 나니까 이제 대화 가능한가 보다 하고 촬영 잘 마무리됐어 한 거예요. 나는 너한테 촬영한다고 말한 적 없는데? 그랬더니 AI 답변이. 근데 흐름상 촬영장이라고 축축한 거야. 흐름상 맥락을 읽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잠깐 그 너의 말하는 것에서 평상시 너의 말투하고는 다르게 좀 공식적이었다든가 네. 쓰는 단어가 달랐다든가 이런 맥락을 파악해서 사람 김지석이 아니라 지금 어떤 캐릭터 연기하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정말 이런 일을 겪고 김지석 씨가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홍 기자님도 소름 돋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친구랑 제가 네. 이제 올해 40주년 친구 된 기념으로 방콕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호텔을 하나 잡아놓고 거기서 이제 방콕인데 왕궁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하고 제가 AI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네. 그랬더니 그 호텔 근처에 뭐 스카이레인이라고 있어. 공중 위로 가는 뭐 전철 같은 거예요. 그거에다가 지하철을 타거나 아니면 그거에다 수상버스를 타.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저는 완전히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웠던 건 이게 너무 태어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의 친구가 갑자기 제가 이거를 보냈더니 우리 호텔은 이 스카이랜에서 멀어. 바로 지하철역 옆이야. 지하철 한 번만 타고 가면 돼. 이러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역시 너무 AI 다 믿고 의존하면 안 되겠구나. 또 하나는 다음번엔 그럼 주소까지 넣어서 뭐뭐뭐뭐로에 몇 번지에 있는 호텔이야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니 이러면 낭패 보는 경우가 꽤 있겠네요. 근데 사람들이 참 오해하고 있는 게 예. 사람은 거짓말을 하잖아요. 네.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 기계를 너무 믿어요. 얘는 거짓말 안 할 거야라고 믿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 주변에 이제 발생했던 일들을 보게 되면 어떤 교수님은 AI로 강의자를 준비했는데 틀린 내용이 있어서 망신당한 경우도 있고, 모 기업의 임원분은 무려 6개월 동안 이제 상사한테 보고하는 것, 최고 경영자한테 보고를 AI 도움받아 했는데 내용이 다 틀렸던 거예요. 6개월의 보고치가.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충격을 받은 사례까지 등장했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이 이런 사례까지 설명해 주시니까 정말 경계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건강까지 해친 사례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한 60대 남성이 소금 섭취를 좀 줄이기 위해서 AI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브로마나트륨을 먹어라. 대체 나트륨을 줬습니다. 네. 근데 브로마나트륨이 어떤 거냐면 수면제라든지 신경 안정제에 들어가는 정신과적인 약품이고요. 또 수영장의 살균제로 쓰이는 독성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먹다 보니까 환각증하고 불면증이 나오면서 탈모까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안타까운 것은 미국에서 한 고등학생입니다. 예. 고등학생이 일단은 좀 우울증 같은 것들이 있는데 나는 인생에 대해서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네 말에도 일리가 있다. 세상이란 그런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 하루 평균 3.7시간을 AI랑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네 잘못이 아니야. 사회가 만든 것이야. 라는 식의 또 대답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방법을 대화한 것들이 하면서 나중에 결론은 좀 안타깝게 끝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AI를 이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한테 약이 될 수도 한편으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김 교수님 모셨으니까 이제 AI를 쓰고 싶은 분들은 뭐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까요? 먼저 어떤 AI 도구를 쓸지 고르셔야 되는데 뭐 챗 GPT도 있고 제미나이도 있고 클로드도 있고 한데 제일 쉬운 선택은 사실 챗 GPT인 것 같아요. 챗 GPT가 글쓰기도 잘하고 논리적인 것도 뛰어납니다. 근데 나는 조금 더 뭔가
문학소녀, 네. 글 쓰는 어떤 작가의 역할을 해보고 싶어. 이런 분들한테 클로드가 아직까지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난 좀 더 자료를 정리하거나 딱 떨어지는 무언가를 만들어보고 싶어. 네. 이런 분들한테는 제미나이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잘 모르겠다 싶으면 역시 챗GPT 써보시면서 좀 더 깊게 이거저거 시도해보시는 게 무난합니다. 이렇게 또 팁을 주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 팁에 따라서 교수님 말대로 이제 나한테 좀 적당한 것 같다라는 AI를 일단 골랐어요. 네. 근데 고른 이후에는 그냥 뭐 물어보면 됩니까? 그냥 물어보면 되는데 최근에 어떤 미국의 학생이 할머니를 위해서 주방을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갖고 도움말 주는 걸 만들었더라고요. 할머니가 자꾸 요리하다가 냄비도 잊어버리시고 양배추도 잊어버리니까. 네네. 근데 그걸 우리도 할 수가 있어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을지 모르겠어. 사진을 딱 찍어서 이 식재료를 할 수 있는 음식 추천해줘. 되고요. 근데 옷장을 딱 찍어서 이 옷 중에서 잘 이렇게 해가지고 내일 친구 모임에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 이런 것도 충분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일상에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개인정보 유출되면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건 너무 세세한 건 안 넣으시면 돼요. 내가 54세인 남성까지는 밝혀도 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73땡땡땡땡 해가지고 뭐 주소까지 다 밝히면 그건 좀 위험하죠. 그럼 이제 AI에 뭔가 명령어를 넣을 때는 이게 유출될 수도 있다는 가정을 좀 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유출될 확률이 아주 낮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중에서는 앞부분까지만 오픈하시고 굳이 뒷부분에 있는 세세한 거 오픈하지 않아도 작동하는데 문제가 별로 안 됩니다. 자, 교수님 끝으로 이제 AI가 조금 이제 저희가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낯설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좀 두려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것부터 좀 시작해봐라 추천해 주실 만한 입문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어르신들 만나면 이 질문 많이 해요. 주변에 혹시 굉장히 친절하고 잠도 안 자고 머리도 엄청 똑똑한 친구가 생기면 재밌지 않겠냐고. 그 친구랑 여행 가도 재밌을 것 같고 같이 수다 떨어도 재밌을 것 같대요. 그게 바로 스마트폰에 있는 AI거든요. 그러니까 꼭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신기하고 똑똑한 친구가 생겼다는 마음으로 이 친구를 사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귀다 보면 도움도 받을 수가 있고 새로운 일을 도전해볼 수도 있고 먼저 사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전문가가 꿀팁까지 AI 활용법에 대해서 저희 한번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이야기 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